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X 동일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기법은 행위. 사용자에게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노조법은 행동하는 자. 그리고 사용자의 개념 중에서 사용경영 담당자란 사용주로부터 그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일반적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근기법상 사용자란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구직중인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사용자 개념은 그 근기법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 개념과 다를 수 있다.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배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로 인정이 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관계에 대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를 사용자 단체라고 하고 그리고 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더라도 아니고 X 이러한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Ok다. 사용자는 그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꼭 근로자만은 아니고 사용자만 그것도 아니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해서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직무에 해당한다. X 공민권 행사이나 공익직무는 아니고 그리고 공익직무라는 것은 그 공민권 행사 이외의 법령에 따른 공적인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공직 당선자의 업무, 노동위원회 의원 직무, 증인 또는 감정원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행위, 주민등록 일제 경신 등이 여기에 속하고 법원에 증인 출석은 되고 민사소송 참가는 안 되고 자기 선거는 되는데 타인의 선거는 안 되고 그리고 노동위원회 회의 참석은 되는데 노조위원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노조나 정당 활동 안 되고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그리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당사자로 출석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 활동 그리고 노조 활동은 공의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위해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도 동거, 친족, 가사 사용인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처사이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야 된다. 물론 예외는 있고 그리고 상시 4인 이하 적용 제외 주요 규정 주급 주휴일은 되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조건 명시해야 되고 해고의 예고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주어야 하고
해고의 금지 기간 지켜야 하고 휴게 줘야 되고 금품 청산해야 되고 균등처 해야 되고 그런데 4명 이하일 경우에 안 하는 거는 관공서 공휴일 해당 안 되고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연장 근로 제한, 특례 규정, 해고의 정당성 이유, 가산임금, 해고 서면 통지, 부당 해고, 그리고 구제 절차, 취업규칙, 기숙사, 직장 내 괴롭히면 안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금지는 해야 되지만 해고의 정당성 이유나 서면 통지는 안 해도 된다. 상시 사용하는 그런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일용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일용 근로자는 포함되고 파견 근로자가 포함이 안 되고 기간제 되고 단시간 그리고 일용 근로자 되고 상시 6명 근로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적용되지 않는지 X, 사업 조직체만 갖추면 계절적 일정기 일시적 이런 거 상관없이 사업장에 포함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교사업의 경우에 상시 5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금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상시 5명 이상이면 적용하고 국가와 근로자와 국가 사이의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근로자가 1명뿐이다 하더라도 금기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국가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법률에 따르는 거 중요하고 대통령령 X 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 이득을 취득한 경우 벌금 처하고 그리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X 포함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립 또는 갱신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고 사용자는 그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러한 자신의 업무 지휘권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 직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1세기 근로자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해야 된다. 구개지 여기서 지급 방법, 지급 시기 하면 틀리고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된다. X. 이거는 서면 명시 사항일 뿐이고 교부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단순 명시 사항 얘는 이제 장소주 연임업 그래서 장은 취업 장소,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주 휴일, 연차, 휴가, 임금, 그리고 업무. 그리고 명시뿐만이 아니고 교부까지 함께 되는 거는 소주 연임 구개지. 소는 소정 근로 시간, 그다음에 주 휴일, 연차, 휴가, 임금 구성 그다음에 임금 구성 항목 그리고 임금 그리고 구성 항목 그리고 계산 방법 그리고 지불 방법 그리고 17세 연소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에는 여기서 이제 원래는 단순 명시만 해야 되는 취업 장소 업무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한다. X.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연수를 종료한 후에 의무 복무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신원보증 계약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그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고 참고로는 79번의 해고 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명령과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또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가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하나의 판단 요소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전적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전적 명령이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그리고 휴직 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 해제는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행해지는 그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동일하지 않다. 직위 해제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성질이 다르다. 참고로 면직 처분, 통상 해고와 그 징계 처분도 성질이 다르다.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이라도 이것이 그 효과로 승진, 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기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되고, 대기 발령 후에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는 그 인사 규정에 따라서 행한 당연 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그리고 징계 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행위 사실은 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에서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일부의 징계만으로도 오케이.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 재심 절차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원래의 징계 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은 무효이다.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징계 규정상 징계 절차를 위반해서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임이 원칙이다. 징계위원회에서 무자격 의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의회 정도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은 무효이다. 그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 무효이고 자격 없는 의원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의회 정도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징계 규정에 그 피징계자의 그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없어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은 무효이다. X.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행은 그 기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출석 기회는 만약에 절차가 없다. 그런 절차가 없다면 안 해도 무효는 아니다. 참고로 진술 기회만으로도 오케이고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업 변동과 근로관계, 영업 양도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영업 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 삼아서 그것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해고다.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양도 기업에 잔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양수 기업에 포괄승계된다. 일단은 보충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양수 기업에 포괄승계가 되지만 만약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하고 그리고 기업에 잔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종료, 사직의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수 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해약고지, 합의 해지는 청약이 아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X. 근로자의 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다. 해고란 사유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모든 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그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의 폐지를 위해서 그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의자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는 정리해고가 아니고 통상해고이며 일반해고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그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그 사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의 예고는 그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이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X.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그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비록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한다. X. 사업이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적을 초래한 경우 해고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X. 그냥 과실로는 안 되고 고의로. 그리고 73번의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수습이랑은 상관이 없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더라도 절차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S. 해고 예고는 효력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어 이것은 구체적 사실 또는 비의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 해고 사유와 그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가 없어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 참고로 일반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꼭 경영상인지 꼭 체크해야 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에 30일 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에 위반된다. X.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아까 45번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해고 서면 통지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하여야 유효하다. X.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는 별개이다.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해고 사유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면에 의하여 그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틀리고 해고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이라는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 고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변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협의하면 되고 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므로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X. 적용된다.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고 이때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한다. 제외라고 해서 오답 많이 나오고 그 기간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통상 아니고 평균 임금이고 1개월 아니고 30일분 이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반드시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된다.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면 되고 경영상 이외에는 해고라는 그 단서가 꼭 있어야 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통보에만 효력이 있다 해서 X가 되는 거지. 이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랑 상관없고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X. 이건 부당인 거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X. 여기서 그냥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렇게만 하면 틀리고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양도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경영 악화라는 말 꼭 참고해야 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인의 일부 사업 부분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45명인 사업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최초의 해고하려는 30일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는 30일 전에 장관에게 하면 되고 99명 이하는 1개월 10명 이상 그리고 100에서 999명은 1개월에 그 10% 이상 그리고 1000명은 1개월 100명 이상 10명 10% 100명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X. 승인을 얻을 필요 없고 정리해고는 장관한테 신고하면 된다. 통보 아니고 승인 아니고 그리고 처벌 규정 아니고 효력 규정 아니고 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 안정, 재취업 그리고 취업 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그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 아니고 그리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X.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정리 해고로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 선출하게 해서 그 대표에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그 정리해고를 협의 절차에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해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법률상 해고가 금지된다. X. 여기에서 해고가 절대로 금지되는 건 바로 재취류. 그래서 재는 뭐냐면 그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업,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 그 위에 거는 이제 그 재난하고 출산 전후는 일단은 그 플러스 30인데 그 후 30.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온리 그 기간.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법률상 해고가 금지된다. 여기서 법률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이라는 건 업무상 재해랑 동등한 말이다. 다음 임금은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은 그렇지 않고 임금의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 사정만으로 통상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상 위반이다.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 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즉 임금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그리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그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은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거의 상계 안 되는데 이 경우만 편의상 봐주고 그리고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다른 취업 규칙 안 되고 단체 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특별 규정이.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된다. 각 사업장별로 그리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한다는 거. 사용자는 그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기재 중에서 일부를 작성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임금 대장은 돈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라도 작성해야 되고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대장은 작성 안 해도 되지만 임금 대장은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 명부는 작성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 변경은 즉시 반영해야 된다. 임금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해서 그 지급받은 교환적 부분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여받은 생활 부분으로 구분된다. X. 임금에 대해서 일체설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하면 무조건 오답이고 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인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 포인트
그리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임금에도 그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유지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조건부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차량 유지비의 경우에 전 직원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조건부는 임금 아니고 일률적이면 임금이고, 운송회사 그 근로자들이 그 산학금 초과 수익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회사가 그 초과 수익금을 납부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통해가 가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해고무효합의 소송 계속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그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 해결금의 성격으로 봐야지 임금으로 보면 안 된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거, 육쟁병, 수출, 승질기,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그리고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에 따른 의무이행,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그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3개월 동안 대신에 1개월 틀리고, 그리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신에 전체 근로자 틀리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을 총액에서 각각 뺀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서 근로기간을 고려해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직업 대신에 지역은 틀리고 통상임금 틀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할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일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소정일고, 여기서 객관적 성질이라 하면 실질에 대한 따른 판단이라는 말이랑 동의어고, 특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여기서 그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된다. 이거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 고정급이 인정되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치트키. 그리고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라 하면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거고, 정기 상여금은 그 종류나 성격 등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X.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에서 판단해야 되고, 근로자가 소정 그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근로를 제공해서 추가로 받는 임금, 이거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서의 책임 사유와 동일하지 않고, 이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서의 책임 사유보다 더 넓게 해석한다.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그 사용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해서 단체 협약 등에 대해서 따로 합의할 수 있다. X.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 따위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된다. X. 휴업수당은 그 근로 제공을 거부 또는 불가 가능한 상태에서 제공을 하지 못했어야 되는 거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년 이내에 그 임금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3년 이외에 그리고 1년 그 다음에 3천만 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고 2천만 원은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고 둘 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그 체불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체불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명 기회를 주어야 되고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그 명시적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임금 전액 미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 의사 필요하고 그 의사가 있으면은 처벌을 못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단 비상한 경우 비용 충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 근로자가 출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이미 근로한 그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위반된다. X.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무방하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제 돈이랑 연관시켜서 임건비도 그래서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아까 임금 전액 미지급은 반의사 불벌죄였고 임금 채권 우선 변제는 반의사가 적용되지 않고 임건비도 그래서 건설업 직접 지급. 그 다음에 비상금 지급 그리고 도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 임건비도 그리고 최우선 변제의 임금 채권은 최종 3년분 X,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한정된다. 재해 보상금은 그 전액이 질권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여야 된다. 최우선 변제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그리고 재해 보상금이 해당한다. 사용자가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 지위를 취득하기 전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근로 시간과 휴식,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해야 하나 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X.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단기 근로자라 함은 그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20시간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같은 종류의 그 같은 종류 업무 종사자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그 사람을 단기 근로자라고 하고 단기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리고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거를 자꾸 단시간 근로자하고 섞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초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 주지 않고 그리고 휴게 시간을 줘야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일요일에 부여되는 건 아니고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다. 15살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일주에 40시간 초과하지 못한다. X. 7시간, 35시간. 만약 합의가 있으면 일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4시간 맞춰지는 거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간 근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가 아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얘기하고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 사용자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미리 정해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X 엄청 빈출이고, 선택근로는 인부에게는 적용하고 연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 근로는 연소자, 인부 둘 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일주는 휴일을 포함해서 7일, 일반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0시간이 법정 근로고, 연소 근로자는 1주 35시간, 그리고 1일 7시간. 탄력 근로시간 2주 이내인 자는 1주에 48시간, 그리고 1일은 제한이 없고,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인 자는 일주일에 52시간, 그리고 1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그 휴일 근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그 100분의 100을, 그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가산은 예가, 통상은 예가, 그래서 가산 지급하고, 그 다음 연간 그 소정 근로 일수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된 출근율은 그 소정근로 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례삭감설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장근로, 인가연장, 특례연장, 재량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원칙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가산임금은 없다. 인가 연장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후 승인 가능하고, 동의 플러스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하고 할 경우에는 플러스 8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 보릭, 그리고 보건업, 그래서 운송에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업은 제외되고, 이 경우에도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재량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 시간이 즉 근로시간이 되고, 연출, 방디, 정촉, 전문 직종이 한정된다. 연장 근로는 원칙은 근로자 개별 합의이나 상시 30명 미만의 연장 근로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여기 개별 합의하고 서면 대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하고 좀 자주 이렇게 바꿔갖고 나오고, 인가 연장 근로는 개별 동의 플러스 장관인가. 그리고 특례 연장은 그 근로자 대표, 근대와의 서면 합의, 근대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그리고 재량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탄 특연,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표준 근로시간을 정할 때 탄력 근로시간제 2주인일 때는 취업규칙이고, 그리고 특례 연장 근로는 운보, 운송, 보건, 그리고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에 연장 근로의 사유, 그리고 기간을 정할 때 상시 30명 미만, 그리고 1주 12주 이상, 1주 12시간 이상, 그리고 연장 유급 휴가 대체. 그래서 선탄 특연, 특 2개, 연 2개, 특례 연장, 특정 근로 대체, 그 다음 연장 근로,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대체.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자가 근대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여기서 운송 보건은 특례 연장이기 때문에 특례는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가능하고, 영화 제작 및 흥해법, 이거는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대와의 서면 합의 안 되고, 그 다음에 근대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 선탄 택연에서 연장 근로, 그 다음에 연차 유급, 여기서는 연차 유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그 표준 중분류, 그 중에서 운송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 종료 후에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항공운송업은 운보, 특례 연장이고, 그리고 연속 11시간 위반일 때는 벌칙, 그리고 3개월 초과 탄력 근로자일 경우는 11시간 휴식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3개월 초과한 탄력 근로제 시간제에서 근로일 종료한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기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즉 천재지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있다. 그리고 감단 승인, 감시 또는 단속으로 인해서 그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노동부 장관의 그 승인을 얻으면 감단 승인, 그러면 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동위원회 의견은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서 그 휴게와 그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리고, 그리고 그냥 조건이 붙어져 있지 않으면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들어가면 틀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하나다 이러면 됩니다. 일단 근로시간, 휴일, 휴게가 적용하지 않는 거는 첫 번째 토지, 경작, 개간, 농림산업, 그 다음에 동물 사육, 축산, 수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그래서 이때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의결은 필요 없고, 최저임금제는 이 부분 삭제됐고, 그리고 관리, 감독, 업무, 기밀, 취급 업무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 감단을 제외하고 토지, 동물, 그리고 관리, 감독, 기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고, 광고업도 특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필요 없고, 그리고 3주 이내 3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 시간제는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을 방어할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반해도 벌칙은 아니다. 3개월 초과 탄력 근로 시간제도 임금 보전 방안을 위해 마련해서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다.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 근로는 가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연장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가산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법내 초과 근로는 가산 임금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르면서 휴가를 준다. X. 연장 근로, 선탄, 퇴견, 이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휴가시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3시간인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되나. 8시간에 1시간, 4시간, 그 다음에 0.5시간 30분. 그리고 휴게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한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반드시 일요일 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는 그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1년 이상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된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X 15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날짜 썩고 이래서 두 가지 믹스 엉터리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럴 때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유급 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해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은 1년, 그 다음에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3년, 그리고 미사용 시에는 소멸된다. 7년 계속해서 근로한 사용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 가산해야 되는 유급 휴가는 1년 차는 없고, 그 다음에 2, 3 플러스 1, 4, 5 플러스 1, 6, 7 플러스 1 해서 3일이고,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출근 간주하는 것은 재취륙인데, 쟤는 업무상 재해 휴업일,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그 다음에 육은 육아휴직 휴가. 그래서 출산휴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그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 하더라도 그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서는 권리를 취득하고 나서인지는 꼭 체크해야 되고 사용했는지 전인지 이거는 상관없고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의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할 그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출근율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 있다면 출근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X.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 근로 일수와 그 출근 일수에 모두 포함시킨다. 설사 1년 전부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포함시킨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6개월 전 그리고 10일 이내로 그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고지하고 그 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한다. 촉구했는데도 10일 이내 사용기간을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에 그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 통보한다. 6, 12 그리고 그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아까 6개월의 반인 3개월 그리고 10일 이내로 근로자별 그 미사용 일수를 고지하고 그 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한다. 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5일 내에 촉구하고 촉구받고도 10일 이내 그 사용기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1개월 전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 통보한다. 이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6개월, 3개월, 1개월 그리고 10일 이내로 그 재촉하는 거 서면 촉구는 10일 이내로 그리고 6개월이면 2개월 그리고 3개월이면 1개월 1개월이면 10일 그 다음에 여성과 연소자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그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동의 플러스 인가.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에게 그 휴일 근로는 명시적 청구와 인가로 가능하지만 연장 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용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산후 1년이 지난 18세 이상 여성은 보건 건강 그 위해 그 업무 중에서 임금 또는 출산에 유의한 업무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장관은 그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게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류 업무 18세 미만자 불가능하고 주류 업무는 제외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해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용자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X. 여기서 10시에서 6시라는 건 야간 근로를 의미하는 거고 18세의 야간 근로는 동의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야동임 그리고 의료교육 대상자와 그 재학 중인 자의 경우에는 그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학교장과 신청자 또는 그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서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해서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장 플러스 부모 그리고 사장님 그리고 예술공연 참가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야간 휴일 근로는 18세 이상 여성은 동의 그리고 18세 미만은 동의 플러스 인가 그리고 산후 1년 이내는 동의 플러스 인가 임신 중일 때는 명시적 청구 플러스 인가 임산부는 휴일 근로는 청구 플러스 인가로 되지만 연장 근로는 절대 안 되고 이응 그리고 도덕상 플러스 그 보건상 유해는 인부 안 되고 산부 안 되고 1년 안 지난 사람 안 되고 18세 미만자 안 되고 그리고 유해 그 위험 중에서 임신 출산 유해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되고 그리고 18세 미만 야간 근로는 동의 플러스 인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그리고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하지 못한다. 2시간, 6시간, 그리고 150시간, 26, 150, 26, 150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된다. X.
이거는 이제 생리휴가는 유급일 필요가 없다. 반드시 유급일 필요 없고, 그리고 꼭 반드시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유 시간은 유급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 그리고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으로 해야 되고,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그리고 출산 후에가 60일이 되도록 해야 되고, 반을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90일, 120일인데 나누기 45, 60 이렇게 하면 되고, 유사산 휴가는 11주 이내에는 5, 그 다음에 12에서 15는 10, 그리고 16에서 20일은 30, 22에서 27은 60, 그리고 28은 30, 90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휴가를 주는 경우에 그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이 아니고 출산 후에 45일이 되어야 된다. 사용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최초의 그 75일을 유급으로 한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그 부가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 동일한 업무 그리고 동등한 수준의 임금. 사용자는 임신 중에 어떤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출산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유사산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연령이 40세 이상,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복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갱년기는 근로시키지 못한다. X. 의료, 취재, 연구, 관리, 실습, 복리 업무도 일시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X. 해지할 수 있다.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장관은 해지하여야 하는 거 아니고 해지할 수 있고 의결 필요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친후장, 엄청 빈출이고, 친권자 후견인 장관, 친후장. 다음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장관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있다. X. 효력 발생 규정 아니다. 과태료는 있다. 상시 4명 이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른다. 취업규칙, 그리고 무효는 그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 취업규칙의 작성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 의견 청취는 효력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변경 같은 경우, 규칙의 변경은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3분의 2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 조합원 아니고 근로자, 그 다음에 하나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그리고 전체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때는 불이익 집단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근로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란 노동조합 가입 가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X. 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라 함은 조합 자격과 상관없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의미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3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의 동의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과반
노조가 없으면은 집단 회의 방식, 기구별,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와 달리 취업규칙에 없던 정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그 기존의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그리고 어떤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고 있던 그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규칙에 따른 그 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게 된 근로자, 즉 새로 들어온 신규 입자자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적용이 된다.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취업규칙은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개별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동의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없어. 그렇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정도로 사통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사통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한다. 유리성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X.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 어떤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변경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행해지는 시점이 아니고 취업규칙이 개정되는 시점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그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제도 취지가 다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수 있다.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분의 2분의 1, 그리고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는 아니고 그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의결 필요 없고, 그리고 행정관청은 그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청이 하는 거, 이거는 이때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꼭 필요하고, 기숙사는 사업장이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 사용자는 그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기숙사의 작성 또는 그 변경에 관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안을 그 7일 이상 기숙사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고 알리는 게 아니고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비밀기호 또는 그 명부를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X.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그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감독관.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제외된다. X.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용자의 그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태형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그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바쁘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그리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받거나 그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시를 하여야 한다. 얘는 하여야 반드시 의무사항이고,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다. X.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벌칙 아니고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하면 과태료. 사용자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와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조치하여야 되고,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 전에 그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그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의견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피해 근로자. 조치는 행위자에게, 그리고 의견은 피해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그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이 있고, 그 다음에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그리고 보고받은 사람, 그리고 알게 된 사람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누설해서는 안 되고,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기관을 준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제에 관해서 사법, 경찰, 직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뭐 경찰과 직무집행법 틀리고, 뭐 검사법 이런 거 다 틀리고,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이 따라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신문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서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아니고, 이럴 때는 검사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장관이나 감독에게 통보한다. X.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그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할 수 있다. 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그만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위반 시 처벌. 그리고 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5년, 그리고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강제 근로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그리고 해고 금지 기간, 취업방해 금지, 이거는 5, 그리고 벌금에 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는 노동위원회에게 가고, 그리고 불법적인 직장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성별을 이유로 한 그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법원에게 한다.